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요즘 투자입니다. 저자 똔루 임종현, 출판사 트러스트 북스. 그럼 시작할게요. 스펙 없는 고졸의 20대 2억 달성기. 1%가 아닌 99%인 당신을 위한 100% 달성 가능한 현실적인 조언. 프롤로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할 때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걘 집이 잘 살았으니까 그렇지. 내 인생은 이미 틀렸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물론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부유한 삶을 누리고 성공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클 수는 있다. 하지만 성공한 이들은 당신과 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랐어도 분명 성공했을 것이다. 반대로 당신은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나고 자랐어도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지금 같은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마인드라면 말이다. 자신의 가능성을 낮추어 평가하는 사람은 결코 성장할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 나도 한때는 성공한 많은 이들이 자사전에서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 당신이니까 가능한 거겠죠 하며 삐딱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들의 말이 허울 좋은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이 책을 통해 평범했던, 어쩌면 당신보다 더 열등했던 내가 목표했던 바를 달성해 내기까지의 과정을 그리며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어쩌면 너무나 진부한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남의 이야기가 아닌 당신의 이야기로 와닿게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이 책을 썼다. 5부. 미국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ETF 장기 투자의 마법. 당신에게 소개할 투자 방식은 개별 기업이 아닌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바로 ETF다. ETF?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정확히 뭔진 모르겠네. 어쩜 당연한 생각이다. 국내에서 주식 투자 붐이 일었지만 여전히 ETF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의 줄임말이다. 주식과 펀드가 결합했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과거에는 개인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없었던 펀드의 형태가 진화한 상품이다. 주식처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으면서 한 주로 여러 개의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는 ETF의 핵심 장점이다. 쉽게 풀어보면 ETF는 소쿠리 하나에 100개든 200개든 여러 기업을 넣어 잘 반죽한 다음 그 반죽을 잘게 잘라내는 것과 비슷하다. 그 한 조각이 개별 주식처럼 한 주가 된다. 아마존, 테슬라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여 마음 편한 투자를 하면서 얻는 안정적인 수익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대신 건초더미 전체를 사버리는 방식을 추천한다. 모든 주식을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ETF로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높은 확률로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아마존이 어떤 사업을 하고 수익 구조가 어떤지 세세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테슬라의 주가 폭등의 이유는 무엇이며 배터리 시장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주요 경쟁사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면 불확실한 확률 게임에 베팅하듯 아마존과 테슬라 중 고민하다가 반드시 특정 기업을 선택해야 하는 개별 주식을 살 필요는 없다. 대신 기술주 집중 ETF인 QQQ나 SPYG 혹은 더 안정적인 투자를 위한 시장 전체 지수인 SPY, IVV, VOO, SPLG만 사도 충분하다.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는 행운아이다.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 ETF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복잡한 주식 차트와 재무제표, 분석 리포트 기사를 볼 필요가 없다. 불안해서 잠 못 자거나 의지할 대상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
내가 주식 투자에 쏟는 시간은 한 달에 딱 30분이다. 정말 심플하지 않은가? 그 외의 시간에는 운동을 하거나 훗날 하고자 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책을 읽는다. 인덱스 투자의 위험성은 얼마나 될까? 대표적인 S&P 500 ETF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다. S&P 500에는 미국의 500개 우량 기업이 편입되어 있다. 하지만 2021년 4월 기준 S&P 500 지수에 편입된 상위 10개 기업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0%에 달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테슬라 등 기술 기업의 주가 강세로 인해 S&P 500의 균형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쏠렸다는 말이다. 쉽게 말해 당신이 100만 원을 S&P 500에 투자하면 약 30만 원이 기술주에 투자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기술 기업의 성과가 좋은 만큼 당연히 수익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모든 현상에는 양면이 존재하는 법. 상승폭이 크다면 하락폭도 클 수 있다. 그러므로 기술주 기업들이 휘청이면 S&P 500 지수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호들갑은 공포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침착하게 주식시장의 역사를 들여다보자. 1980년 이후 S&P 500 지수 상위 10대 종목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경우는 1980년 25.5%였고 가장 낮은 경우는 2014년 17.5%였다. 1980년보다 4.5% 높은 수준이다. S&P 500 지수 상위 기업 비중 쏠림 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테슬라 편입과 코로나19 폭락장 이후 이어진 주식시장의 강세장을 감안했을 때 이는 과도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주식시장은 옛부터 일부 엘리트 소수 종목이 주도해왔다. 시대나 기술 발전에 따라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나 상위 종목이 끊임없이 바뀌었을 뿐이다. 1990년 시가총액 상위 10위권 기업이 현재는 대부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현재는 기술주들이 상위권을 석권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기업에 투자하면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으나 ETF라면 말이 달라진다. 즉, S&P 500 지수에 투자하면 기업들의 승자 독식 현상 자체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이 발전과 퇴보를 하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2021년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도 언젠가는 퇴보할 수 있다. 또 다른 유니콘 기업이 혜성처럼 등장하여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주식시장은 이런 곳이다. 스타의 탄생과 몰락이 반복된다. 그래서 인덱스 투자자들에게 엘리트 소수 기업들의 상위 비중 쏠림은 큰 걱정거리가 아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포인트는 위험에 대처하는 자세와 시장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 안전한 투자도 없다. 모든 투자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고 계획적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S&P 500 기업에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거나 S&P 500에 투자하면서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ETF 종목을 사면 된다. 장단기 금리차, 경기 선행지수. 이전에는 영양 부족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비만이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정보 부족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과다한 정보가 문제입니다. 할 베리언. 오늘날은 정보 과잉의 시대이다. 요즘은 오히려 불필요한 정보들을 제거하고 몇 가지 신뢰할 만한 정보들에만 귀를 기울이는 편이 더 낫다. 예전에는 구하기 어려웠던 디테일한 정보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구글링만 해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다. 각종 사업 보고서, 통계 자료, 투자 및 경제 지표, 애널리스트의 수많은 리포트와 투자 의견들은 간단히 구글링만 해도 손쉽게 얻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투자 전문가들의 주관적인 투자 의견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보의 공급이 많아진 만큼 우리의 투자 성과는 좀 나아졌을까?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 수익률이 오르기는커녕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에
오히려 약몰이 당하듯 주식을 사고 파는 횟수만 늘어났을 뿐이다. 그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은 증권사에 내야 할 수수료만 많아졌다. 다시 말해, 이제는 정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중 몇 가지 신뢰할 만한 거시적인 관점의 객관적인 지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한 달에 고작 30분 정도만 주식 투자에 시간을 쏟는다. 매월 혹은 분기마다 두 가지의 지표만 확인한다. 장단기 금리차와 경기 선행 지수이다. 1. 장단기 금리차. 장단기 금리차를 설명하기 앞서 우선 채권을 이해해야 한다. 채권은 국가나 기관,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 증서다. 채권의 종류는 상한 기간에 따라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로 나뉜다. 단순하게 설명하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10년 동안 빌려줄지, 3년 동안 빌려줄지, 3개월 동안 빌려줄지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빌려준 돈이 더 오래 묶여 있다면 당연히 그만큼 이자를 더 받아야 하고, 반대로 금방 돌려받을 수 있다면 이자를 적게 적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전에 우선 안전자산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안전자산에는 금, 달러, 그리고 미국 채권이 있다. 미국 달러, 미국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세계 1위 강대국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사람들은 세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그런데 만약 미국 채권에 너도 나도 몰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들어 10년 장기채가 100달러에 금리 이자가 2%라고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10년 장기채를 사려고 모여들면 100달러의 채권은 넘치는 수요로 인해서 금세 110달러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이자는 채권 가격 상승에 의해 2% 비율에서 1%로 떨어진다. 그런데도 10년 장기채를 사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다. 10년 장기채 금리는 점점 더 낮아진다. 서두에서 본래 단기채는 돈을 빌려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가 적고, 반면 장기채는 빌려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자가 높다고 했다. 그런데 장기채에 대한 수요 폭발로 인해 장기채 금리가 3개월 단기채 금리보다 낮아지면 장기채와 단기채의 금리 차이는 역전되고 만다. 이와 같은 장단기 금리 차이 역전은 무엇을 의미할까? 10년 후 미국 경기를 비관적으로 예측하는 투자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말이다. 그 결과 시중에는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는 보수적인 소비 위축으로 돈이 돌지 않게 되고 투자 활동도 위축된다.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1978년 이후 경기 침체 이전에 5차례나 발생했는데 5차례 모두 장단기 금리 역전 후 2년 내 여지없이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또한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과 주가의 움직임을 비교하면 장단기 금리 역전 후 주가 또한 주저앉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지표만 보고 투자 판단을 내리기에는 불안하다. 두 번째 지표를 확인해 보자. 2. 경기 선행 지수. 경제나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경기 선행 지수를 처음 들어보았을 것이다. 나는 이 지표를 존경하는 켄 피셔의 저서 역발상 투자자에서 처음 접했다. 정말 좋은 책이니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워런 버핏에게도 영향을 준 투자자 필립 피셔의 아들이자 피셔 인베스트먼트 회장 켄 피셔는 투자자들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내다보려고 수많은 지표 하나하나를 분석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이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되레 단순할 필요가 있는데 신뢰성 있는 간단한 지표만 보면 된다고 한다. 그가 말한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경기 선행 지수다. 경기 선행 지수는 말 그대로 경기를 선행하는 지수다.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훌륭한 지표로서 1968년 이후 7차례의 경기 침체를 예측해왔다. 평균적으로 경기 침체를 6개월에서 12개월 선행했다는 점에서
이 지표가 얼마나 신통한지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기 선행 지수가 고점에서 3개월, 5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게 되면 경기 침체가 다가올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우리는 현금 비중을 늘리거나 채권이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대로 경기 선행 지수가 매달 우상향 중이라면 주식 투자 계획에 큰 변동을 줄 필요 없이 계획대로 투자를 지속하기를 추천한다. 그러나 경기 선행 지수에는 주가 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가를 예측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곤란하다. 주가로 주가를 선행해서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가 예측의 도구가 아닌 경기 상황을 참고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경제와 주가는 장기적으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주가는 시장 참여자의 심리로 인한 변동이 크다. 그러니 이 점을 유념하고 맹신은 피하자. 나만의 포트폴리오. ETF의 존재도 알았고 글로벌 주식시장의 역사도 배웠다면 이제는 직접 당신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볼 시간이다. 투자에는 크게 분산 투자 전략과 집중 투자 전략이 있다. 들어가기에 앞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축구에 비유해보자. 포트폴리오 안에서 주식은 공격수다. 팀에서 득점을 담당하는 키플레이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반면 채권과 금은 수비수다.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면 득점률이 높아지겠지만 실점률도 높아질 테고 반대로 채권과 금의 비중이 높아지면 득점률은 낮아지겠지만 실점률도 낮아질 것이다. 축구 경기는 90분 동안 이루어지는데 축구 경기 시간이 곧 우리의 투자 가능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신은 투자라는 축구 경기에서 감독이다. 축구 전략에 정답이 없듯 투자에도 정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은 자신의 자산, 성향, 나이에 맞게 짜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구성. 개별 주식이든 ETF든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은데 나는 ETF를 중심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주로 ETF를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내 유튜브 채널 댓글에 간혹 ETF 종목을 언급하면서 이 ETF 종목은 어떤가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묻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유념해야 할 사항은 개별 기업 주식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필수적이고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지만 ETF의 경우에는 좋다, 나쁘다의 관점이 아니라 내 투자 성향과 맞는 종목이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때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시장 전체 평균 지수인 S&P 500 지수이다. 시장 평균 지수를 기준으로 위험을 좀 더 감수하더라도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면 공격적인 종목의 비중을 높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기대 수익률이 적더라도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방어적인 종목의 비중을 높여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물론 공격형 종목, 방어형 종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늘 예외는 있다. 어디까지나 포트폴리오라는 건 자산 분배의 큰 틀을 잡는 작업이니 중심을 잡고 가되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해야 한다. 저축과 투자의 비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나면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아래는 내가 작년 유튜브를 통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이다. 들어가기에 앞서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두었으면 한다. 모두 자신만의 방법이 있고 기술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제시하는 방법은 어떤 교묘한 실수가 아닌 가장 일반적이면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투자하는 방법이다. 내 방법을 보고 그대로 따라해도 좋고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변형해도 좋고 영감만 얻어도 좋다. 적어도 나는 이 방법으로 불안해하지 않으며 20대에 2억을 만들 수 있었다. 질문. 1,000만 원을 다 모으고 나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매달 적금하듯 조금씩 투자를 바로 해보는 게 좋을까요? 답변. 종잣돈을 만들면서 소액 투자하는 전략.
단기 적금으로 목돈을 만들면서 보너스가 들어왔거나 그달엔 소비가 적어 돈이 조금 남았을 때마다 소액의 자투리 자금을 소소하게 투자에 활용해 보는 방식이다. 10대에서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강력하게 권장한다. 분명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투자를 시작하고 나면 주식시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는 거의 없다. 특히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다. 나 역시 투자에 딱 입문했을 때 수많은 유혹을 느꼈고 심리적으로 매우 흔들렸다. 그 당시 적금으로 목돈이 묶여있지 않았다면 내 자산은 반토막, 아니 그 이하가 되었을 것이다. 이때는 손해를 봐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수익과 손실의 감정을 배우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하는 동시에 투자 서적을 읽으면서 투자에 임하는 자세와 투자 대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면 향후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법, 적금하는 대신 적금하듯 매달 매수하는 전략. 수익률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스스로 심리를 제어하기란 쉽지 않다. 적금을 넣지 않을 때에는 그만큼 매월 투자 가능한 금액이 많을 테고 당신은 총알을 잔뜩 장전된 람보가 된 듯 주식시장과 승부를 보고 싶은 의욕을 불태울 것이다. 정말 망부석처럼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이렇게 투자해도 좋다. B타입으로 투자하고 싶으면 월급 통장에서 주식 통장으로 자동 이체를 걸어두고 본인의 예산에 맞게 주식과 현금의 비율에서 설명할 비율에 맞춰 투자하면 된다. 나의 투자 과정, 자산 증식 과정. 나는 23살에 저축을 시작했다. 그리고 30인 지금 약 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았다. 예전에 모카페에 돈을 모은 과정을 간략하게 글로 남긴 적이 있었는데 몇몇 회원들은 내 말을 믿지 않았다. 7년 동안 매달 300만 원을 저축해야 2억 5천만 원인데 사회초년생 월급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순 저축으로 부를 축적한 부자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들은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금융에 무지했는지를 상기시킨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1993년생이라고 가정했을 때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이 태어난 해부터 2021년인 지금까지 매월 10만 원씩 적금하듯 미국 S&P 500에 투자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 투자원금 3,400만 원이 2억 2,300만 원이 되면서 자산이 약 7배로 불어나는 마법이 일어난다. 행복 회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돌려보자. 투자 기간은 동일하되 매월 10만 원씩 S&P 500과 애플 주식에 각각 절반씩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최종 자산은 무려 22억 8천만 원, 원금에서 67배로 불어난다. 물론 29년 전 10만 원은 일반 가정에서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겠지만 목돈 투자가 아니라 매달 적립식으로 하는 투자라면 크게 무리인 금액은 아닐 것이다. 이처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소액이라도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꾸준히 투자했다면 오늘날 꽤나 큰 목돈을 손에 쥘 수 있었을 것이다. 금융학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저축만으로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려면 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고 더 큰 자산 흐름을 만들어내야만 한다. 투자는 당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휴가를 떠날 때도 화장실을 가는 동안에도 계속 당신의 자산을 불려준다. 이러한 자본의 메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하는 투자 자산에 믿음을 가지고 오랜 기간 투자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내가 7년 만에 2억 5천이라는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방식으로 투자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아낸 후 나만의 투자 철학에 따라 흔들림 없이 꾸준한 투자를 해왔다. 나는 현재 주거 목적인 18평의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주식 투자도 하며 작은 사업체에 투자 중이기도 하다. 향후 수익을 위한 부동산 투자도 계획 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식과 부동산의 비중을 50대 50으로 유지함으로써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한다. 서로 음의 상관관계에 가까운 자산인
국내 부동산과 미국 주식을 둘 다 보유하며 잠재적인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미국 주식과 국내 부동산 마이너스 0.67 음의 상관관계. 부동산 투자, 사업 투자 모두 좋지만 만약 당신이 투자를 처음 접한다면 단연 주식 투자를 권하고 싶다. 투자를 처음부터 복잡하고 어렵게 접해서는 안 된다. 이해가 쉬워야 하고 흥미로워야 하며 무엇보다 바로 실천이 가능해야 한다. 주식 투자는 접근성이 용이하고 다른 투자 자산과 다르게 단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단위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생, 사회초년생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다. 23살, 나의 첫 월급은 140만 원이었다. 취업과 동시에 무작정 월급의 대부분을 저축했는데 100만 원은 3년 단기 적금에 16만 원은 10년 장기 저축보험에 가입을 했다. 처음에는 돈을 모으려면 예적금이 최고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다 몇 달 뒤 우연히 피터 린치의 투자 이야기라는 주식 투자서를 읽고 나서 돈을 효율적으로 불리려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투자는 필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설레는 마음을 안고서 곧바로 200만 원을 가지고 집 근처 증권사에 가서 주식 계좌를 개설했다. 나는 처음 주식에 투자할 때부터 나름의 기준을 설정하고 지켜왔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자산의 대부분을 세계 기축통화 달러로 보유한다. 2. 미국 ETF를 메인 비중으로 장기적으로 모아간다. 3. 매달 생활비 20에서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증권 계좌에 넣어버린다. 4. 월급 인상분, 야근 수당, 보너스도 모두 증권 계좌에 넣는다. 막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투린이었지만 그래도 원화보다 달러 보유가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세계 기축통화 달러를 보유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해외 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의 달러 보유는 금융위기 때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달러를 적극 매수했다. 물론 달러를 보유하면서 ETF와 미국 개별 주식에도 적립식으로 투자했는데 ETF에는 매달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기계적으로 투자했고 2018년에는 개별 주식인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 애플 주식을 매수했다. 애플 투자는 초반에 나의 자산을 증식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7년 동안 125%라 수익이 시시해 보이는가? 최근의 상승장에서 큰 폭의 변동성을 경험한 초보자라면 125%의 수익이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 경험을 쌓아 나갈수록 안정적인 수익과 100%의 수익이 얼마나 크고 어려운지 점차 깨닫게 될 것이다. 투자에서 중요한 목표는 잃지 않는 것과 복리로 꾸준히 불려나가는 것이다. 그래야 부를 쌓아 나갈 수 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